병원에서 내 자식은 돌아가면서 간병하겠다고 약속했다. 15일 후 간호사가 퇴원 수속을 밟아주었고 나는 혼자 카카오 택시를 불렀다. 내 이름은 박순자, 72세, 미망인이다. 자식들은 내가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무엇을 간직하고 있는지 그들은 까맣게 모른다. 나는 평생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큰아들 민준, 외동딸 서연, 둘째 아들 지훈, 그리고 막내 현우까지 내 자식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신조로 키워냈다. 세상을 떠난 남편 철수는 늘 내게 관리자의 기질이 있다고 말했다. 그가 작은 정비소를 운영하는 동안 빠듯한 살림을 꾸리고 공과금을 내고 80년대에 땀 흘려 장만한 원룸 세 채에서 들어오는 월세 한 푼까지 꼼꼼히 기록한 것은 바로 나였다. 순자 씨, 우리 낡은 집들이지만 이게 우리 노후의 벽돌 한 잔이야. 남편은 입버릇처럼 말했다. 의사가 고관절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했을 때 내 세상은 흔들렸다. 박순자 어머님, 큰 수술입니다. 의사가 설명했다. 회복이 더딥니다. 첫 몇 주간은 온종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겁니다. 나는 내 자식을 일요일 점심에 집으로 불렀다. 아이들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하던 내 닭볶음탕 냄새가 온 집안을 채웠다. 아이들이 자라온 바로 그 식탁에서 나는 소식을 전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엄마, 걱정 마세요. 큰아들이자 엔지니어인 민준이 말했다. 저희가 돌아가면서 엄마 곁에 있을게요. 외동딸이자 치과 의사인 서연이 내 손을 잡았다. 그럼요. 제일 힘든 첫 며칠은 제가 있을게요. 그럼 저는 주중에 가고 현우는? 지훈이 말을 이었다. 저는 주말에 올게요, 엄마. 다른 도시에 살지만 꼭 오겠다고 약속한 막내 현우가 말을 마쳤다. 어떻게든 방법이 있겠죠. 엄마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컨설턴트라는 지우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럼 가족이 이럴 때 힘이 돼야지. 나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마취는 수술실의 마취가 아니라 외로움이라는 마취였다. 하지만 내 자식들, 내가 키운 아이들이 곁에 있었다. 그들은 약속했다.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으로 향했다. 의사들 말로는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욱신거리는 고관절의 통증과 함께 몽롱하게 깨어났을 때 나는 익숙한 얼굴을 기대했다. 첫날 아무도 없었다. 보호자 의자는 텅 비어 있었다. 서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겠지. 민준이는 공사 현장에 급한 일이 생겼을 거야. 나는 생각했다. 둘째 날 아무도 없었다.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만 계속되다가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문자를 보냈다. 딸아, 목이 마르구나. 간호사가 일어나려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네. 2시간 뒤에 답장이 왔다. 짧은 음성 메시지였다. 엄마, 저 서연이에요. 미안해요. 병원이 너무 바빠서. 지훈이 안 갔어요? 전화해 볼게요. 끊어요. 몸조리 잘하세요. 지훈이는 오지 않았다. 그 후 며칠 동안 병실의 정적은 기계 소리와 간호사들의 바쁜 발걸음 소리에만 깨졌다. 나는 배달되는 음식 냄새로 시간을 가늠하는 법을 배웠다. 점심에는 묽은 죽 냄새, 저녁에는 차와 과자 냄새. 닷새째 되는 날 현우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들아, 엄마 보러 안 오니? 답장이 왔다. 엄마, 지금 표 끊으려니 너무 비싸네요. 대신 긍정 에너지 많이 보내고 있어요. 서연이 누나가 거기 다 잘 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힘내세요. 긍정 에너지. 그것이 내내 자식에게서 받은 전부였다. 1회째 되던 날. 최은영이라는 젊은 수간호사가 내가 혼자 머리를 빗으려고 애쓰는 동안 병실에 들어왔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잠시 나를 지켜보았다. 창피함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녀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내 손에서 빗을 가져갔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가 며칠 만에 처음 받아보는 섬세한 손길로 내 희끗희끗한 머리를 빗어주는 동안 그녀는 혹시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실례되는 질문이지만 가족 있으세요? 그 순간 나는 수술 칼날보다 더 깊이 베이는 것을 느꼈다. 마취 주사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었다. 거절의 고통은 약이 없는 아픔이다. 있어요. 내 목소리는 신락같이 나왔다. 자식이 넷이나 있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머리를 마저 정리해주고 베개를 바로 놓아주며 말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벨 누르세요. 바로 올게요. 그녀는 매일 왔다. 물리치료사가 처음 나를 일으켜 세웠을 때 통증에 거의 기절할 뻔한 내 손을 잡아준 것은 최은영 간호사였다. 이번 열흘째를 기념한다며 케이크 한 조각을 가져다 준 것도 그녀였다. 자식들에게서는 짧은 문자만 받았다. 엄마, 어때요? 괜찮아요? 요즘 너무 바빠요. 내가 다 읽기도 전에 사라져버리는 거짓 약속들이었다. 15일째 되던 날, 의사가 웃으며 병실로 들어왔. 축하합니다. 박순자 어머님. 정말 강하시네요. 퇴원하셔도 좋습니다. 가족분들께 오시라고 전화하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제는 오겠지. 나는 생각했다. 나를 데리러 오려면 올 수밖에 없지. 민준에게 전화했다. 음성 사서함. 서연에게 전화했다. 음성 사서함. 지훈에게 전화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현우에게 전화했다. 신호음만 계속 울렸다. 아무도 받지 않았다. 나는 퇴원하는데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다. 의사가 나중에 다시 왔다. 그래서 박순자 어머님 오시기로 했나요? 그들이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하네요. 선생님, 회사 일이라서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최은영 간호사가 깊은 공감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그 눈빛에 울음이 터질 뻔했다. 그녀는 내 옷을 바퀴 달린 가방에 넣는 것을 도와주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도 도와주었다. 병원 협력 택시 불러드릴까요? 그녀가 물었. 아니, 얘야. 나도 이런 앱 쓸 줄 알아. 카카오 택시 부를게. 그리고 나는 그렇게 했다. 혼자서 고관절에 욱신거리는 통증을 안고 보행기를 밀며 병원 정문을 나섰다. 앱으로 부른 택시기사는 내 손자뻘쯤 되어 보이는 젊은이였다. 어머니 세상에,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나를 도자기 다루듯 조심스럽게 대했다. 트렁크에 가방을 싣고 차 문을 열어주고 내가 고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게 앉는 것을 도와주었다. 혼자 사세요? 그는 오는 내내 걱정스럽게 물었다. 자식이 내 뒷단다.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말이 씁쓸한 농담처럼 들렸다. 차가 우리 집 앞에 멈췄을 때 주인은 고요했다. 젊은 기사는 내가 내리는 것을 돕고 가방을 문 앞까지 가져다 주고 내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젊은이, 고마워요. 나는 문을 닫았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의 냄새, 옅은 먼지 냄새가 나를 맞았다. 스위치를 켰다. 거실 불빛이 선반 위의 액자들을 비췄다. 민준, 서연, 지훈, 현우 모두 졸업식과 명절 파티에서 활짝 웃고 있었다. 나는 지쳐 있었고 통증은 극심했다. 시원한 물 한 잔을 꿈꾸며 부엌으로 절뚝이며 걸어갔다. 텅 빈 냉장고를 열었다. 반쯤 남은 물병 하나, 말라비틀어진 레몬 한 개, 그리고 열려있는 버터통. 바로 거기였다. 집에 도착한 그 순간 버려졌다는 사실이 현실이 되었다. 단지 병문안을 오지 않은 것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의 어머니가 집에 돌아왔을 때 먹을 것이 있을지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완전한 소멸이었다. 나는 아이들이 닭볶음탕을 먹었던 바로 그 부엌 식탁에 앉았다. 15일 동안 나를 따라다니던 깊은 슬픔이 마르기 시작했다. 마치 그 모든 눈물이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그리고 남은 것은 거칠고 단단하고 날카로운 소금 결정이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나는 분노했다. 그들은 내가 돌볼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다른 것들에는 내가 가치가 있었을까? 절뚝이며 내 방으로 갔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남편 철수가 사준 검은색 양장 노트가 있었다. 내가 낡은 집들을 관리하던 그 노트. 나는 노트를 펼쳤다. 서연의 아들, 내 손자가 사는 원룸 2호에 월세가 석 달 지나 밀려 있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줘요. 병원 사정이 안 좋아서. 거기엔 내가 민준의 차를 바꾸라고 빌려준 대출금 기록도 있었다. 원룸 지붕 수리비 좀 미리 땡겨주세요. 엄마, 다음 달에 갚을게요. 벌써 6달이 지났다. 거기엔 비싸고 훌륭한 건강보험 청구서도 있었다. 지훈이 자기 것은 너무 비싸다며 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현우, 현우. 그가 35살임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보태라며 내가 매달 보내주던 용돈. 그들은 시간이 없어서 나를 버린 게 아니었다. 그들은 엄마인 나, 박순자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에 나를 버린 것이었다. 나는 그저 현금 인출기, 말없는 공급원이었을 뿐이다. 가방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서연이었다. 이제야 그녀가 전화를 했다. 나는 목을 가다듬었다. 흘러나온 목소리는 더 이상 병원의 슬픈 노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관리자의 목소리였다. 여보세요? 엄마? 저 서연이에요. 세상에, 죄송해요. 민준 오빠한테 엄마 퇴원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왜 전화 안 하셨어요? 제가 모시러 갔을 텐데 어떻게 카카오 택시를 타고 오셨어요? 위험하게. 나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침묵이 흘렀다. 엄마, 위험하잖아요. 그래도 집에 잘 도착하셨어요? 식사는 하셨고요. 집이다, 서연아. 냉장고는 텅 비어 있고. 아, 엄마, 정말 제가 장을 보려고 했는데 오늘 하루가. 엄마, 내일 아침에 꼭 들러서 다 사다 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다, 서연아. 내가 알아서 할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고관절 수술하셨잖아요. 내가 무슨 수술을 했는지 안다, 딸아. 그나저나 전화한 김에 부탁 하나 하자. 민준이한테 걔가 빚진 돈이 벌써 6개월이나 지났다고 전해주렴. 그리고 내 아들한테는 월세 만기가 내일이라고 알려줘. 정오까지 입금 확인증 받고 싶구나. 엄마, 괜찮으세요? 우린 일 잘 해결했잖아요. 오늘부터는 서연아, 상황이 달라질 거다. 나는 더 이상 은행이 아니야. 나는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 내 손은 떨렸지만 그것은 나약함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가졌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던 힘 때문이었다. 나는 내 앞에 검은 노트를 내려다보았다. 15일간의 극심한 고독은 70년간의 사랑보다 내 자식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은 우선순위로 여겨지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다시 전화기를 들었지만 자식들 중 누구에게도 걸지 않았다. 나는 남편의 오랜 변호사인 김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저 박순자입니다. 급히 상담이 필요합니다. 서류 몇 가지를 다시 검토하고 싶어서요. 네, 원룸들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심호흡을 하고 선반 위에서 웃고 있는 액자들을 바라보았다. 내 새로운 우선순위 목록의 첫 번째 항목은 빵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유언장을 바꾸는 것이었다. 집에서의 첫날 밤은 인내력 시험이었다. 집의 정적은 병원 기계의 삐 소리만큼이나 시끄러웠다. 침대에서 뒤척일 때마다 고관절의 통증이 수술을 상기시켰지만 나를 잠 못 들게 한 것은 텅 빈 냉장고의 아픔이었다. 버림받음은 씁쓸한 맛, 상한 음식 맛이 난다. 회색빛의 수줍은 해가 뜰 무렵 나는 이미 결심을 굳혔다.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던 박순자는 나를 집으로 데려다준 카카오 택시에 남겨두고 왔다.
오늘 아침에 깨어난 박순자는 최근에 수술을 받았고 정리해야 할 계산서가 있는 여자였다. 나무 바닥 위로 보행기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방에서 부엌까지 가는데 20분이 걸렸다. 통증은 살아있는 불씨 같았지만 분노는 더 좋은 연료였다. 다시 냉장고를 열었다. 말라비틀어진 레몬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좋아. 나는 허공에 대고 큰 소리로 말했다. 카카오 택시를 부를 수 있다면 커피도 주문할 수 있지.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자식들이 15일 동안 무시했던 바로 그 휴대폰. 배달 앱을 열어 빵, 우유, 치즈, 커피, 그리고 순전히 변덕으로 그 비싼 산딸기 제만통을 주문했다. 나 스스로를 부양해야 한다면 품위 있게 해야지. 배달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갔다. 수십 년 된 내 동반자, 검은색 양장 노트가 거기 있었다. 남편 철수는 늘 말했다. 순자 씨, 당신은 그냥 적는 게 아니야. 우리 삶의 엑스레이를 찍는 거지. 이제 배우망덕의 엑스레이를 찍을 시간이었다. 나는 엔지니어이자 내 자랑이었던 민준의 페이지를 펼쳤다. 그는 건물을 지었지만 자신의 약속 하나는 지키지 못했다. 6개월 전에 기록이 있었다. 민준, 원룸 지붕 수리비 대출 600만 원. 다음 달에 갚을게요, 엄마. 계약 하나만 성사되면 돼요. 다음 달은 결코 오지 않았다. 지붕은 과연 수리가 되었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 페이지를 넘겼다. 치과 의사이자 감성적인 서연. 그녀의 이름 아래에는 내 손자, 준수가 사는 원룸이 있었다. 그 아이는 사립대학에 다니면서 월세는 제한 사항쯤으로 여기는 듯했다. 3달 연체.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병원 사정이 안 좋아서. 하지만 나는 소셜미디어에서 그녀가 주말에 제주도에 가 있는 사진을 보았다. 병원 사정은 안 좋았겠지만 요트는 쌩쌩했나 보다. 다음 페이지. 컨설턴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의 대가. 지훈. 그의 기록은 달랐다. 금전적인 빚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청구서였다. 내 보험. 최고급 가장 비싼 보험. 철수가 아팠을 때부터 유지해온 보험. 45살의 지훈은 여전히 내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는 그가 완전 보장을 받도록 매달 50만 원을 냈다. 엄마, 회사에서 들어주는 건 너무 안 좋아서요. 그 회사가 어디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마지막으로 막내 현우. 내가 제대로 긁어내지 못한 솥바닥 누룽지. 그에게는 기록이 없었다. 은행 명세서가 있었다. 매월 1일 150만 원의 자동 이체 학업 지원. 현우는 35살이었다. 그가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다면 천재거나 무언가의 박사 학위 소지자여야 했다. 하지만 그가 연구하는 유일한 것은 돈이 계좌에 얼마나 빨리 들어오는가였다. 계산을 해보았다. 민준의 연체금, 서연 손자의 월세, 지훈의 보험료, 현우의 용돈을 모두 합하면 그들은 나에게서 적어도 매달 거의 0만 원을 빨아먹고 있었다. 그들이 나를 바닥없는 우물처럼 빨아들이고 있었다. 우물은 말라버렸다. 내 조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숫자는 있었지만 법의 힘이 필요했다. 그때 김 변호사님에게 전화했다. 변호사님, 저 박순자입니다. 철수 씨 아내요. 여기 좀 와주셔야겠어요. 급합니다. 박순자 여사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무슨 일 있으신가요? 목소리가 다르시네요. 일이 있었죠, 변호사님. 고관절 수술을 하고 눈을 떴습니다. 그는 즉시 알아들었다. 옛날 변호사들은 그림을 그려줄 필요가 없다. 원룸 서류들 챙겨가겠습니다. 1시간 안에 도착합니다. 1시간. 샤워하고 괜찮은 옷으로 갈아입고 산딸기 잼을 바른 커피를 마시고 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나는 더 이상 잠옷 차림이 아니었다. 나는 운동복 바지에 깨끗한 블라우스를 입고 거실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다. 커피 테이블 위에는 검은 노트가 펼쳐져 있었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나는 그 통증보다 더 커진 기분이었다. 김 변호사님이 들어섰다. 양복에 넥타이를 맨 우아한 신사에게서 애프터세이브 로션 냄새가 났다. 그는 걱정스럽게 나를 보았다.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박순자 여사님. 마취가 풀리고 있는 중이라서요, 변호사님. 하지만 정신은 맑아지고 있답니다. 앉으세요. 커피는 갓 내렸어요.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노트를 보여주고 상황을 설명했다. 병원, 카카오 택시, 텅 빈 냉장고. 그는 조용히 들었다. 내 말이 이어질수록 그의 눈은 가늘어졌다. 내가 말을 마쳤을 때 그는 진정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래도 자식들이잖아요 라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철수 씨는 항상 당신이 이 집의 기둥이라는 걸 알았죠. 그리고 그는 준비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변호사님? 박순자 여사님, 당신은 항상 일상적인 일, 월세, 공과금을 관리하셨죠. 하지만 철수 씨가 뭘 했는지 기억나세요? 정비소를 했고 땅 만지는 걸 좋아했죠. 맞습니다. 땅 만지는 걸 좋아했죠. 박순자 여사님, 당신의 그 낡은 집들은 그냥 낡은 집들이 아닙니다. 그는 가져온 가죽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서 낡고 누렇게 변한 지도와 새로 인쇄된 문서를 꺼냈다. 이건 오늘 아침에 당신이 전화한 후에 제가 업데이트한 겁니다. 철수 씨가 그 땅을 80년대에 샀죠. 맞습니까? 그때는 잡초만 무성해서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네. 남편이 흙투성이가 되어 집에 돌아오던 모습이 떠오르며 말했다. 저는 그가 미쳤다고 했어요. 모든 것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 모든 것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 동네가 성장했어요. 거기서 세 블록 떨어진 곳에 새로운 쇼핑몰이 생겼고요. 구청에서 그 거리의 도시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당신의 원룸 세 채가 있는 그 땅은 더 이상 주거지역이 아닙니다. 원한으로 무거웠던 내 심장이 호기심으로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럼 뭐죠, 변호사님? 준주거지역입니다. 박순자 여사님, 당신이 가진 것은 80만 원짜리 월세 3개가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것은 그는 인쇄된 종이를 보여주었다. 나는 안락의자에서 거의 떨어질 뻔했다. 숫자들이 종이에 다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았다. 그 가치는 터무니없었다. 건물 전체를 살 수 있을 정도였다.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철수 씨는 성견지명이 있었죠. 김 변호사님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는 저에게 별도의 서류처를 남겼습니다. 명확한 지시와 함께요. 언젠가 아이들이 순자 씨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날이 오면 그때 보여주게. 그날이 온 것 같군요. 나는 웃기 시작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말은 웃음이었다. 나는 내 자식들이 병원에서 물 한 잔 가져다 주기를 거부하는 동안 재산 위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아이러니는 너무나 두꺼워서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였다. 이것이 나의 숨겨진 자산이었다. 단지 검은 노트만이 아니었다. 철수의 유산이었고 미래였다. 변호사님, 나는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당신을 제 법적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아무도 더 이상 우리 엄마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변호사와 얘기하게 될 겁니다. 영광입니다, 박순자 여사님. 그리고 제 유언장은요? 모든 것을 내 등분하는 그 유언장 말입니다. 찢어버리시죠, 박순자 여사님. 아니요, 오늘 말고요, 변호사님. 오늘 당신은 새로운 초안을 준비하게 될 겁니다. 공과를 반영하는 것으로요. 하지만 아직 등록하지는 않을 겁니다. 옛날 유언장을 미끼로 사용할 겁니다. 김 변호사님은 내가 몇 년 동안 누구의 눈에서도 보지 못했던 존경심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수술받은 늙은 여자를 본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고객을, 전략가를 보았다. 그가 떠난 후 나는 오랫동안 침묵에 잠겨 있었다.
나는 거실을 둘러보았다. 철수가 산 낡은 가구들. 이제는 웃는 가면처럼 보이는 내 자식들의 액자들. 나는 수년간의 과소평가를 떠올렸다. 내 부엌에서 복잡해요. 엄마라고 투자에 대해 설명하면서 새 차를 사기 위해 돈을 빌려가던 민준을 떠올렸다. 나에게 엄마 피부를 위한 거예요. 관리하셔야 해요라며 작은 크림을 선물하던 서연을 떠올렸다. 마치 크림 하나가 그녀 자신이 야기한 수년간의 걱정을 지워줄 수 있다는 듯이 크리스마스에 웃던 지훈을 떠올렸다. 엄마는 이런 기술적인 건 잘 모르셔. 하지만 그는 내 건강보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아주 잘 알고 있었다. 현우를 떠올렸다. 엄마만이 저를 이해해요. 그에게 이해한다는 것은 돈을 낸다는 의미였다. 그들은 나를 불쌍한 사람, 늙은 할머니, 엄마로 만들었다. 냉장고나 가스레인지처럼 기능적인 존재. 그저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내가 병원에서 봉사를 받아야 했을 때 나는 고장났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장난 것은 쓰레기통으로 간다. 하지만 나는 고장나지 않았다. 나는 단지 재형성되고 있었을 뿐이다. 나는 복도 거울을 보았다. 72세의 여자, 희끗희끗한 머리, 걱정으로 생긴 주름, 가운 아래의 잠옷. 이것이 세상이 보는 박순자였다. 안부를 묻고 방문을 기다리는 박순자. 하지만 내면의 박순자는 어떤 회계사보다 더 정확하게 철수의 정비소 금전 출납부를 마감하던 젊은 여자였다. 내면의 박순자는 방금 자신이 억만장자라는 것을 알게 된 여자였다. 외부의 인식은 갓 수술을 마치고 버림받아 자식들에게 의지하는 연약한 노인이었다. 내부의 현실은 고관절 통증은 있지만 빚으로 가득 찬 검은 노트와 금싸라기 같은 가치를 지닌 구청 문서를 가진 냉철한 관리자였다. 내 전화기가 울렸다. 화면에 서연이라는 이름이 깜빡였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우리 엄마 박순자의 시대는 끝났다. 여보세요? 나는 내가 가진 목소리 중 가장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 서연이에요. 세상에, 하루 종일 엄마 생각했어요. 오전에 못 갔어요. 병원이 정말 정신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가고 있어요. 마트에서 엄마 드실 것 좀 사고 있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약은 챙겨 드셨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뻔뻔한 사람들이 향수처럼 사용하는 그 죄책감으로 가득 차 달콤했다. 배달 앱으로 음식 시켰다. 서연아. 그리고 약도 제때 먹고 있고. 상대방 쪽에서는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내가 절망에 빠져 울고 있을 거라고 예상했다. 아, 다행이네요. 엄마. 그래도 과일 좀 사가고 있어요. 너무 조용하시네요. 많이 아프세요? 생각 중이다, 서연아.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일이지. 엄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 사랑해요. 그냥 안 좋은 시기였을 뿐이에요. 다들 바빴잖아요. 안다, 딸아. 사랑이란 건 참 재미있는 거야. 그렇지?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나저나, 오는 길에, 서연아, 내 수표책 좀 가져오너라. 제 수표책이요. 엄마? 왜요? 네 아들 준수 밀린 석 달 치월세 갚아야지. 300만 원. 김 변호사님께 계약서 확인해달라고 이미 부탁드렸단다. 이자와 연체료까지 포함해서. 아, 그리고 그 애한테 전해라. 내일 정오까지 돈이 내 계좌에 들어오지 않으면 월요일에 명도 소송장이 배달될 거라고. 나는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치과 의사는 충격에 빠졌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준수는 엄마 손자잖아요. 괜찮으세요? 마취 때문이에요? 아니, 딸아, 그 반대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정신이 완벽하게 맞구나. 그녀가 또 다른 변명을 더듬거리기 전에 나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내 오빠들, 민준, 지훈, 현우에게도 전해라. 다음 주 일요일에 여기서 저녁 식사를 할 거라고. 주제는 가족과 재정 문제. 너희 모두 참석은 필수다. 저녁 식사요? 엄마,
거의 걷지도 못하시잖아요. 내가 알아서 한다, 서연아. 나는 항상 알아서 해왔어. 이제 실례하마. 네가 내 돈을 가지고 오기 전에 좀 쉬어야겠다. 나는 전화를 끊고 안락 의자에 앉았다.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아드레날린 때문이었다. 계획의 첫걸음은 내디뎌졌다. 나는 더 이상 푼돈을 관리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철수가 나에게 남긴 제국을 관리할 것이다. 나는 검은 노트를 들고 새 페이지를 펼쳤다. 맨 위에 일요일 저녁 식사라고 썼다. 그 아래에 항목을 나누었다. 민준, 채무통지, 지훈, 건강보험 해지, 현우, 용돈 중단. 그들은 내가 혼자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늙은 할머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이 병원에 버리고 간 박순자는 그 15일 동안 죽었다. 보행기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여자는 막 최종 결산을 하려는 관리자였고 그들의 잔고는 매우 마이너스였다. 서연과의 통화를 끊은 후 집은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것은 병원에서의 침묵과는 달랐다. 버려짐의 침묵이 아니라 대기실의 침묵. 폭풍우가 올 것을 알고 창문을 닫고 촛불을 손에 들고 서 있는 자의 침묵이었다. 다리가 아팠다. 수술 부위에 찌르는 듯한 통증은 계속되었지만 나는 심호흡을 하고 김 변호사님의 조언에 집중했다. 작은 움직임부터요, 박순자 여사님. 한 번에 하나씩 정확하게. 나의 첫 번째 움직임은 보행기의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부엌으로 걸어가는 것이었다. 물 한 잔을 마시고 진통제를 먹고 부엌 창가에 서 있었다.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았던 바로 그 창가. 무릎이 까졌을 때 내게 달려오던 아이들을 보았던 그 창가. 이제 나는 훨씬 더 큰 상처를 위한 반창고를 준비하고 있었다. 20분도 채 지나지 않았다. 집에 불이라도 난 듯 다급하게 초인종이 울렸다. 한 번 누르는 것이 아니라 버튼을 여러 번 두드리는 소리였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내 속도대로 갔다. 보행기와 함께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나를 일깨웠다. 이제 내 속도대로 간다. 문을 열었을 때 서연이 거기 있었다. 얼굴은 붉어졌고 떨리는 손에는 차 열쇠가 흔들리고 있었으며 바닥에는 마치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평화의 재물처럼 슈퍼마켓 봉투 2개가 놓여 있었다. 엄마, 제발요. 왜 이렇게 늦게 여세요? 넘어지신 줄 알았잖아요. 나는 돋보기 안경 너머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나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다. 서연아, 들어오너라. 그녀는 허리케인처럼 들어와 소파에 가방을 던졌다. 엄마, 그 전화는 뭐였어요? 김 변호사님이라니요? 명도 소송이라니요? 지금 헛소리 하시는 거예요? 진통제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주치의한테 전화할 거예요. 이건 의료 과실이에요. 너무 일찍 퇴원시켰어요. 그녀는 이민의 관계를 해결할 준비가 된 채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었다. 앉아라, 서연아. 내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하고 낮아서 그녀는 멈췄다. 그녀의 손가락이 휴대폰 화면 위를 맴돌았다. 네, 앉으라고 했다. 네가 숙제하던 바로 그 식탁 의자에. 그녀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나를 보았지만 순순히 따랐다. 딸로서의 오랜 본능은 오만함 아래에 묻혀 아직 남아 있었다. 나는 언제나 내 자리였던 상석에 앉았다. 우리 사이에 검은 노트를 놓았다. 나는 헛소리하는 게 아니다. 서연아, 내 기억력은 그 어느 때보다 좋다. 나는 노트를 펼쳤다. 원룸 2페이지, 준수, 월세 80만 원, 납부일 매월 5일. 오늘이 며칠이더라? 아, 그래. 벌써 석 달이 지났구나. 네가 전화해서 엄마, 조금만 기다려줘요. 병원 사정이 안 좋아서라고 말한 지 석 달. 하지만 엄마, 준수잖아요. 엄마 손자. 대학생이고 돈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나도 안다. 나도 돈 들어갈 때가 많았지. 넷이나 키웠으니까. 네가 현재 내야 할 금액은 서연아, 이자와 연체료,
그리고 김 변호사님이 굳이 계산해 주신 불편 비용까지 합해서 나는 변호사가 내게 알려준 숫자가 적힌 페이지를 넘겼다. 422만 원이다. 그녀의 눈이 거의 튀어나올 뻔했다. 400만 원이라고요? 엄마, 미쳤어요? 이건 강도짓이에요. 그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김 변호사님이 계약서에서 찾아냈다. 네가 내 아들 보증인으로 서명한 그 계약서 말이다. 기억나니? 계약서에는 연체 60일이 지나면 위약금이 20%라고 명시되어 있다. 거기에 하루 1%의 이자가 붙고 나는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았지만 나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내 회계사인 김 변호사님이 내가 좀 더 전문적일 필요가 있다고 하더구나. 서연은 울기 시작했다. 그녀의 연극 이막이었. 첫 번째는 분노, 이제는 피해자 코스프레. 엄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했는데. 저는 엄마의 유일한 딸이잖아요. 너무 냉정하고 잔인하세요. 그래서 얻는 게 뭔데요? 가족을 멀리하고 예전에는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눈물이 이제는 더러운 물처럼 보였다. 멀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서연아. 나는 병원 침대에 15일 동안 누워 있었다. 15일. 나는 전화했고 문자를 보냈다. 너는 내게 바쁘다는 음성 메시지 하나 보냈지. 너는 주말에 제주도에 있었더구나. 사진 봤다. 아주 멋진 요트 여행이었겠지. 생전 처음 보는 간호사가 내게 가족이 있냐고 물었다. 내가 뭐라고 대답하길 바랐니? 있긴 한데 배 타느라 너무 바빠요라고. 그녀의 울음은 즉시 멈췄다. 붉었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엄마가 어떻게 아세요? 세상은 이제 열려 있단다, 딸아. 내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누군가 나를 태그하면 사진은 볼 줄 안다. 내 친구 소연이가 나를 아주 좋아하거든.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버려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거짓말이 들통난 것이다. 나는 준수를 내쫓지 않을 거다. 오늘은 아니다. 나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나는 단지 내 것을 원할 뿐이다. 내 계좌에 돈을 넣어라. 내가 말한 대로 수표책은 가져왔니? 그녀는 증오의 찬눈으로 나를 보았다. 정체가 탄로난 자의 증오였다. 그녀는 가방을 열어 수표책을 꺼냈다. 그녀의 펜은 분노로 떨렸다. 엄마,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녀는 수표를 쓰면서 으르렁거렸다. 지금보다 더 외롭게 혼자 남게 될 거라고요. 그녀는 수표를 찢어 검은 노트 위에 던졌다. 나는 이미 15일 동안 혼자였다. 서연아. 차이점은 이제 나는 400만 원이 더 생긴 외로운 늙은이라는 거지? 이제 가서 내 오빠들에게 전해라. 일요일 저녁 7시 저녁 식사. 그리고 내 참석은 필수다. 준수도 데려오너라. 그 애 얼굴을 보고 싶구나. 그녀는 일어나 가방을 들었지만 바닥에 있던 슈퍼마켓 봉투는 잊어버렸다. 그녀는 현관문을 너무 세게 닫아서 선반 위의 액자들이 흔들렸다. 나는 수표를 집어 들었다. 종이의 질감을 느꼈다. 첫 번째 지불이었다. 수표를 서랍에 넣을 틈도 없이 내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 민준이라는 이름이 깜빡였다. 나는 미소 지었다. 서연은 빨랐다. 울리게 내버려 두었다.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게 했다. 2분 후 다시 울렸다. 지훈, 울리게 내버려 두었다. 음성 사서함. 집은 내 거절의 소리로 가득 찼다. 그들은 혼란스러워했다. 아픈 엄마를 방문해서 등을 두드려주는 그들의 시나리오는 찢겨나갔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나의 조용한 처형은 끝나지 않았다. 서연은 시작일 뿐이었다. 이제 다른 아이들 차례였다. 나는 전화기를 들고 김 변호사님에게 전화했다. 변호사님, 박순자입니다. 서연이의 수표가 제 손에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박순자 여사님? 예상대로요. 저를 미쳤고
잔인하다고 했고 혼자 죽을 거라고 했어요. 늘 하던 말이죠. 부탁인데 제 건강보험사에 전화 좀 해주시겠어요? 피부양자 한 명을 제외하고 싶어서요. 물론입니다. 이름은 박지훈, 제 아들 45세 컨설턴트입니다. 아주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으니 자기 보험료는 직접 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정중한 침묵이 흘렀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박순자 여사님, 다른 필요한 건 없으신가요? 네, 제 아들 발현우에게 가는 자동이체 말입니다. 오늘부로 취소하고 싶어요. 그건 여사님께서 은행 앱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더 빠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일요일에 저녁 식사가 어땠는지 알려드리죠. 전화를 끊고 은행 앱을 열었다. 느리고 글자는 작았지만 나는 길을 알고 있었. 5년 전 그 자동이체를 설정했던 것은 나였고 3번의 클릭으로 나는 그것을 끝냈다. 발현우에게 가는 정기이체 취소됨. 끝. 계산된 정확성이었다.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지훈은 서연보다 빨랐다. 1시간도 안 되어 내 전화가 울렸다. 엄마, 이게 무슨 장난이에요? 지훈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높았고 내가 병원에 있을 때는 갖지 않았던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오후 잘 보내고 있니, 지훈아? 무슨 장난이냐고요? 제 건강보험 말이에요. 정기검진 예약하려고 갔는데 직원이 제 보험이 해지됐다고 하잖아요. 보험료 내는 걸 잊으셨어요? 그런 거예요? 아니, 지훈아, 잊지 않았다. 내 것은 냈고 내 것은 해지했다. 뭐라고요? 해지했다니요?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저 보험 필요해요. 제가 아프면 어떡해요? 흥미로운 질문이구나. 지훈아, 내가 아팠지. 고관절 수술을 했고 도움이 필요했고. 그런데 너는, 내 아들 너는 어디에 있었니? 그는 더듬거렸다. 저는 컨설팅 때문에 출장 중이었어요. 신호도 안 터지고 엄마 보러 가려고 했어요. 정말. 계획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계획하지 마라. 그 시간을 내 주머니 사정에 맞는 건강보험을 찾는 데 쓰렴. 너는 그렇게 중요한 컨설턴트고 돈도 잘 버니 문제없을 거다. 우리 둘을 위해 내가 내던 보험료가 너무 비싸져서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 줄여요? 서연이한테 전화 왔어요. 엄마가 서연이 돈을 뺏어갔다고요. 지금 복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빴다는 이유로? 너무 치사하신 거 아니에요? 나는 이걸 정산이라고 부른다. 지훈아. 오늘부터 각자 도생이다. 일요일 저녁 7시, 여기서 저녁 식사. 지난 10년간 내가 내 보험료로 낸 금액에 대해 너와 얘기하고 싶구나. 어쩌면 내가 나에게 환급하고 싶을지도 모르지. 나는 그의 면전에 대고 전화를 끊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내 손은 떨리지 않았다. 집은 전쟁터였다. 나는 충격파, 그들 사이의 정신없는 통화, 엄마가 미쳤다는 이름으로 만들었을 것이 분명한 단체 카톡방을 느낄 수 있었다. 기분이 좋았다. 고관절 통증조차 덜한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전화한 것은 현우였다. 그의 전화는 다음 날, 월급날인 매월 1일에야 왔다. 그의 목소리는 달랐다. 지훈처럼 분노에 차 있지도 서연처럼 히스테릭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달콤하고 걱정스럽고 가식적이었다. 엄마, 저 현우예요. 우리 여왕님, 어떻게 지내세요? 서연 누나한테 엄마 집에 계시다는 얘기 들었어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오후 잘 보내고 있니? 현우야. 어머,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괜찮으세요? 아프세요? 어제보다는 덜하다. 나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아, 다행이다. 그런데, 엄마, 좀 그런데, 오늘 제 통장 확인해 봤는데, 엄마가 매달 도와주시던 그 돈이 안 들어왔더라고요. 은행이란 게 그렇잖아요? 시스템 문제인가 봐요. 지점장님한테 전화 한 통 해주시겠어요? 그럴 필요 없다, 현우야. 시스템에는 아무 문제 없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시스템은 나다. 그리고 내가 취소했다. 전화기 너머의 침묵은 너무 깊어서 그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제 지원금을 취소했다고요? 엄마, 왜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네가 뭘 했냐, 현우야. 아니, 네가 뭘 하지 않았냐는 게 맞겠지. 내 형 지훈이는 신호가 안 터졌고 내 누나 서연이는 요트 타느라 바빴지. 너는 내 변명은 뭐였더라? 아, 그래. 긍정 에너지. 너는 내게 긍정 에너지를 보냈지. 엄마, 하지만 저는 그 돈에 의지하고 있어요. 제 월세, 제 식비예요. 엄마, 저 어떻게 살아요? 현우야, 내 아들아, 너는 35살이다. 나는 네가 태어날 때부터 너를 부양했다. 너는 공부도 일도 하지 않고 내 지원금으로 살고 있지. 정확한 단어는 용돈인 것 같구나. 그리고 그건 끝났다. 이제 네가 사는 법을 배울 시간이다. 나는 15일 동안 버려진 후 부러진 고관절로 혼자 카카오 택시 부르는 법을 배웠다. 튼튼하고 건강한 네가 이력서 채우는 법 정도는 배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그는 울기 시작했다. 응석바디 아이의 울음이었다. 엄마, 엄마가 저를 죽이는 거예요? 제가 굶어 죽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니, 네가 일하기를 바란다. 일요일, 저녁 7시, 여기서 저녁 식사. 오고 싶다면 차비는 네가 알아서 해라. 전화를 끊었다. 이 순간 판이 바뀌었다. 혼란과 분노는 공황으로 변했다. 새 아이는 발 디딜 곳을 잃었다. 엄마, 부양자, 마르지 않는 샘이 수도꼭지를 잠가버렸다. 그때 엔지니어이자 집안의 가장인 민준이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다. 그는 아직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여전히 내게 600만 원의 빚이 있었고 나는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전화가 울렸다. 그였다. 이번에는 받았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가족을 망치고 싶으세요? 서연이는 혈압이 올랐고 지훈이는 심장마비 걸릴 것 같은데 보험도 없다고 난리고 현우는 엄마가 자기를 굶어 죽이려 한다고 울면서 전화했어요.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명령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민준아,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네가 마침내 신경 써서 전화해주니 기쁘구나. 사흘이나 걸렸네. 제가 전화한 건 엄마가 모두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공격하는 게 아니다. 민준아. 나는 나를 방어하고 있다. 나는 너희 중 한 명을 15일 동안 기다렸다. 15일. 그런데 오늘 너희 모두는 3시간도 안 돼서 내게 전화했지. 왜일까? 돈이 끊겼기 때문이다. 특권이 끝났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엄마를 걱정하는 게 아니야. 너희는 저지 말은 젖소를 걱정하는 거지. 전화선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나는 전곡을 찔렀다. 민주는 가장 똑똑하고 냉정했다. 그는 소리치는 것이 통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깨달았다. 엄마, 그의 목소리가 바뀌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돈 때문이에요? 저희가 갚을게요. 제가 그 600만 원 빚진 거 알아요. 다음 주에 갚을게요. 600만 원. 민준아? 아, 그래. 원룸 1호 지붕 수리비. 공교롭게도 내가 지난주에 기술자를 보내 확인해 봤는데 그 지붕이 본 유일한 수리는 비었다더구나. 민주는 숨이 막혔다. 엄마,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은 필요 없다. 돈을 원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일요일 7시에 여기 올 걱정이나 해라. 너, 서연, 지훈, 그리고 현우, 너희 모두 할 얘기가 많다. 무슨 얘기요, 엄마? 저희 상속권 박탈하시려는 거예요? 그거예요? 나는 짧게 웃었다. 상속권 박탈이라. 민준아, 너희는 내가 뭘로 산다고 생각하니? 내 연금과 이 낡은 집들 월세로
그렇지? 그가 망설였다. 아니에요. 일요일에 민준아, 너희는 이 낡은 집들이 실제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알게 될 거고, 이 늙은이가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도 알게 될 거다. 엄마, 잠깐만요. 계산기 챙겨서 배고픈 상태로 오너라.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닭볶음탕 해줄 테니 전화를 끊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제는 강력한 침묵이었다. 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몰랐다. 그들은 김 변호사님에 대해, 땅의 가치에 대해, 내 계획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들은 수술 후유증으로 정신이 나간 미친 엄마를 해결하러 온다고 생각하며 일요일 저녁 식사에 오고 있었다. 그들이 내 새로운 삶의 첫 번째 이사회 회의에 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게임의 규칙이 영원히 바뀌었다는 것을 그들은 까맣게 몰랐다. 일요일은 내 집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폭풍우를 비웃는 듯한 햇살과 함께 찾아왔다. 나는 오전을 천천히 움직이며 보냈다. 고관절의 통증은 변함없는 동반자였고 내가 겪은 일에 대한 물리적인 상기였다. 하지만 병원에서의 날들과는 달리 오늘은 슬픔을 가져오지 않고 집중력을 가져다 주었다. 보행기와 함께 내딛는 고통스러운 한 걸음 한 걸음이 나의 자유를 향한 발걸음이었다. 나는 도움을 요청하기를 거부했다. 동네 식당에 전화해 빵, 치즈, 그리고 닭볶음탕 한 마리를 배달시켰다. 예전에는 그들을 위해 몇 시간씩 준비하던 바로 그 닭볶음탕이었다. 오늘 나는 그것을 사왔다. 내 시간은 내가 깨달았듯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쓰기에는 너무나 소중했다. 마늘과 고추장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완벽한 향수에 덧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던 엄마의 냄새를 맡겠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박순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오후 6시 나는 준비를 마쳤다. 오랫동안 목욕을 하고 내가 가진 가장 좋은 실내복을 입었다. 남편 철수가 내 눈을 돋보이게 한다고 했던 남색 원피스였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빗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옅은 붉은색 립스틱을 발랐다. 나는 환자처럼 보이지 않을 것이었다. 나는 이 집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처럼 보일 것이었다. 나는 식탁 상석에 앉았다. 식탁은 차려져 있었지만 파티용 그릇이 아닌 일상용 그릇으로 차려져 있었다. 이것이 축하가 아니라 결산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다. 검은 노트는 침묵하는 판사처럼 내 옆에 놓여 있었다. 초인종은 정확히 7시에 울렸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내 손자 준수가 그녀 옆에 있었다. 그는 적어도 부끄러워하는 기색은 보였다. 내 눈을 쳐다보지 못했다. 반면에 서연은 마치 내가 사냥해야 할 짐승인 것처럼 나를 쳐다보았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딱딱했다. 준수는 할머니라고 중얼거렸다. 들어오너라.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내 오빠는 아직 안 왔구나. 전 오빠가 아니에요. 서연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전 딸이에요. 엄마가 그걸 잊어버리신 것 같네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지훈이었다. 그는 사흘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창백했고 다크서클이 깊었다. 비싼 건강보험이 없어진 것이 잠을 설치게 한 모양이었다. 엄마. 그는 들어오면서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그들은 소파에 앉으면 불이라도 붙을 것처럼 거실에 서 있었다. 침묵은 무거웠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닭볶음탕 냄새가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았다. 민준과 현우가 함께 도착했다. 엔지니어인 민준은 마치 사업회의에 온 것처럼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막내 현우는 유령처럼 보였다. 더 말랐고 잠을 못 자고 아마 이틀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한 듯한 퀭한 눈이었다. 이제 서커스는 완성되었다. 내 자식, 내 번의 버려짐. 민준이 앞장섰다. 그는 항상 리더, 우두머리였다. 엄마, 그는 공사 현장에서 쓰던 그 지휘관 같은 목소리로 시작했다. 이 쇼는 이제 그만하세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속상하고 상처받으신 거요. 사과할게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됐죠? 이제 평소대로 돌아가요. 나는 웃었다. 그들 모두가 나를 쳐다보게 만든 낮은 웃음이었다. 평소대로? 어떤 평소대로? 민준아? 내가 은행인 평소. 내가 하녀인 평소. 내가 병원에서 15일 동안 누워있고 간호사가 내게 가족이 있냐고 물어야 하는 평소. 서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시나리오를 준비해왔다. 엄마, 괜찮지 않으세요? 저희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온 거예요. 저희 가족으로서 의논했고 엄마를 위해 가장 좋은 게 뭔지 결정했어요. 결정했다고? 나는 궁금해서 물었다. 네, 엄마는 지금 혼란스러우세요. 이 수술, 약들, 엄마 정신을 흐트러뜨렸어요. 자기 자식들을 공격하고 계시잖아요. 엄마, 지금 노망 나셨어요. 노망. 그 단어가 공중에 떠다녔다. 그녀가 사용할 줄 알았던 바로 그 단어, 노망이라. 나는 그 모욕을 음미하며 되뇌었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지훈이 대화에 끼어들며 말을 이었다. 저희가 엄마를 이렇게 혼자 둘 수는 없어요. 엄마는 지금 나쁜 결정을 내리고 계세요. 제 건강보험을 끊다니요. 엄마, 저 스트레스로 심장마비 걸릴 뻔했어요. 보험도 없이 제가 죽기를 바라세요? 서연이가 알아봤어요. 민준이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다. 그는 사업 서류가 아닌 색색의 전단지를 꺼냈다. 가평에 아주 멋진 실버타운이 있어요. 행복한 노후라고. 온수 수영장, 물리치료, 24시간 간호 서비스도 있고요. 서연이 전단지를 받아 내게 내밀었다. 보세요, 엄마, 얼마나 예뻐요? 푸르르고요. 엄마가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거기서 모든 걸 다 관리해줘요. 특히 엄마 재정 문제요. 엄마 연금을 관리하고 공과금을 내주죠. 엄마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으세요. 그렇겠지. 나는 그 두꺼운 아이러니를 완성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계획했, 상황을 역전시키려는 실패한 시도는 이것이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금치산자로 만들고 호화로운 요양원에 가두고 그 낡은 집들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시나리오를 깬 것은 현우였다. 그의 울음은 달랐다. 절박했다. 엄마, 제발요. 그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이러지 마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쓰레기였고 게으름뱅이였어요. 엄마를 버렸어요. 하지만 저를 끊지 마세요. 제발요. 엄마, 저 굶고 있어요.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제가 돌아올게요. 엄마 돌봐드릴게요. 집 청소하고 엄마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할게요. 하지만 저를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의 연기는 훌륭했지만 나는 민준이 계속해라는 듯 머리로 미묘한 신호를 보내는 것을 보았다. 모든 것이 계획의 일부였다. 분노의 폭발, 노망이라는 비난. 그리고 이제 절박한 후에 그들은 모든 것을 시도하고 있었다. 나는 현우의 손에서 내 손을 빼냈다. 일어나라, 현우야. 바닥 더럽히고 있구나. 배고프다고? 너는 35살이다. 세상의 일자리는 널려 있다. 나는 72살에 부러진 고관절로 네가 평생 한 것보다 사흘 동안 더 많은 것을 해냈다. 나는 4명을 둘러보았다. 분노, 경멸, 탐욕. 요양원, 금치산 선고. 이것이 계획인가? 엄마를 위한 거예요. 서연이 소리쳤다. 엄마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가족을 망치고 계시다고요. 돈? 내가 큰 소리로 말했다. 흥미롭구나. 너희는 항상 내가 돈이 없다고 생각했지. 내가 푼돈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낡은 집들 월세로 산다고 생각했지. 너희는 우물이 무한하다고 생각하며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빨아먹었지만 그 물이 얼마 없다고 생각했지. 엄마, 드라마 그만 찍으세요. 민준이 참을성 없다는 듯 말했다. 이거 해결해요. 얼마 원하세요? 저희가 빚진 거 갚을게요. 제가 대출 받아서 600만 원 갚을게요. 서연이는 손잡이 갚고 저희 지훈이 보험 하나 알아봐주고 엄마한테 매달 생활비도 드릴게요. 엄마 편하게 지내시라고. 하지만 저희한테 원룸 관리할 위임장을 주셔야 해요. 엄마 지금 상태로는 안 돼요.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갑작스러운 침묵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그들은 혼란스럽게 서로를 쳐다보았다. 더 올 사람 없는데. 지훈이 말했다. 나는 있지. 내가 대답했다. 나는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올라오세요, 김 변호사님. 내 얼굴에 핏기가 가셨다. 분노의 붉은색에서 공포의 흰색으로. 김 변호사님은 그냥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들의 아버지의 변호사, 철수의 유산 상속을 관리했던 사람. 그들이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김 변호사님이 짙은 색 양복의 두꺼운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거실로 들어섰을 때 분위기는 가족 싸움에서 재판으로 바뀌었다. 김 변호사님, 민준이 더듬거렸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안녕하십니까? 민준 군, 서연 양, 지훈 군, 현우 군. 그는 전문적인 냉담함으로 모두에게 인사했다. 박순자 여사님께서 이 저녁 식사에 저를 초대하셨습니다. 여사님께서 여러분이 요양원과 금치산 선고 가능성에 대한 흥미로운 제안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여사님의 법적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서연이 한 걸음 물러섰다. 법적 대리인이요? 그렇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까? 김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거절을 허용하지 않았다. 몇 분 전만 해도 나를 잡아먹을 듯한 사자였던 내 자식은 식탁에 앉았다. 마치 나쁜 짓을 하다가 걸린 아이들처럼 보였다. 박순자 여사님, 변호사가 말했다. 시작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시작하죠. 나는 검은 노트를 집어들었다. 너희는 내가 노망이 났고 내가 가진 것을 관리할 줄 모른다고 생각하지. 한번 보자. 나는 노트를 펼쳤다. 민준, 원룸 1호 지붕 수리를 위한 600만 원 대출. 그 수리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지. 너는 그 돈으로 세차 계약금을 냈더구나. 민준의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했다. 거짓말이에요. 내 자동차 대리점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 민준아. 김 변호사님이 아주 효율적으로 구해오셨지. 나는 페이지를 넘겼다. 서연. 내 아들의 석 달치 밀린 월세. 하지만 더 흥미로운 건 제주도에서의 주말들이지. 나는 준수의 대학 등록금을 내줬다. 그의 기저귀 값도 내줬지. 그리고 너, 내 딸, 번창하는 병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내 소유의 아파트에서 내가 돈을 내게 만들었지? 서연이 울기 시작했다. 엄마, 저는 조용히. 김 변호사님이 말했다. 지훈, 나는 말을 이었다. 건강보험 10년간 내 피부양자. 계산을 해봤다. 내가 낸 돈으로 소형차 한 대는 샀겠더구나. 너는 45살에 아무도 뭘 하는지 모르는 컨설턴트가 내 등에 빨대를 꽂고 살고 있었지. 그리고 현우? 아, 현우. 나는 내 막내를 보았다. 5년간 0만 원, 매달 150만 원씩 학업 지원금. 현우야, 너는 지난주에 시내의 한 클럽 포커 테이블에서 목격되었다더구나. 내 학업은 도박에 관한 것 같고 너는 아주 형편없는 학생인 것 같구나. 그들은 만연자실했다. 내가 수년간 간직해온 진실들이 돌멩이처럼 쏟아져 나왔다. 너희는 나를 고장난 현금 인출기처럼 대했다. 내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다. 너희는 내가 돈을 주는 것을 멈추고 귀찮게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병원에 나를 버렸다. 너희는 오늘 용서를 구하러 온 게 아니야. 너희는 위임장을 받으러
나를 가두러 남은 것을 훔치러 온 거다. 훔치다니요, 뭐료, 엄마? 민준이 일어서며 소리쳤다. 월세 몇 푼 가지고요. 저희는 엄마를 도우려는 거예요. 엄마는 혼자고 늙었고 변호사한테 쓸데없는 돈이나 쓰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네가 틀렸다, 민준아. 나는 김 변호사님에게 신호를 보냈다. 완전한 폭로가 곧 일어날 것이었다. 김 변호사님이 서류 가방을 열었다. 금속 잠금 장치가 딸깍하는 소리가 방 안의 유일한 소리였다. 늙었죠. 변호사가 말했다. 네, 혼자인 것도 확실하고요. 하지만 가난하지는 않습니다. 민준군. 그는 구청 지도가 있는 두꺼운 문서를 꺼냈다. 여러분은 항상 어머니의 재산을 낡은 집들이라고 불렀죠. 아닙니까? 애정 어린 표현이지만 부정확합니다. 그는 문서를 식탁 중앙에 놓았다. 여러분의 아버님께서 그 위대한 지혜로 80년대에 그 땅을 사셨던 그 동네는 더 이상 모든 것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도시의 새로운 상업 중심지가 되었죠. 오늘날 세 채의 원룸이 있는 그 땅은 구청에 의해 용도 변경되었습니다. 준주거 지역입니다. 엔지니어인 민주는 즉시 알아들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아니, 그럴 리 없어. 거기는 민준 군. 김 변호사님이 말했다. 거기 평당 가격이 자네 해변가 펜트하우스보다 더 비싸다네. 저는 박순자 여사님께서 퇴원하신 후 3주 동안 함께 일했고 우리는 그 부지에 대해 3건의 공식적인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안이요? 서연이 울음을 멈췄다. 탐욕이 그녀의 눈물을 말렸다. 얼마짜리 제안인데요? 한건설사는 수직형 쇼핑몰을 짓고 싶어하고 나는 마치 날씨 얘기하듯 손톱을 보며 말했다. 다른 곳은 고급 호텔을, 세 번째는 비즈니스 센터를 짓고 싶어 한다더구나. 얼마냐고요? 엄마? 지훈이 소리쳤다. 빨리 말해요. 김 변호사님이 3개의 회사 로고가 찍힌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월요일에 받은 가장 낮은 제안서는 그는 첫 번째 봉투를 열어 종이를 꺼냈다. 그는 그것을 그들에게 돌려 보여주었다. 나는 그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충격, 불신, 4사람이 동시에 숨을 헐떡이는 소리. 서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지우는 일어서다가 물컵을 엎었다. 현우는 떨기 시작했다. 민주는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200억. 서연이 속삭였다. 거짓말이야. 민준이 소리쳤다. 사기야. 당신들 거짓말하고 있어. 제안은 공식적입니다. 민준 군. 김 변호사님이 말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가장 낮은 금액입니다. 다른 2 제안은 상당히 더 높습니다. 여러분이 노망났다고 금치산 선고를 내리려던 여러분의 어머니는 이 순간 그 동네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중 한 분입니다. 뒤따른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닭볶음탕 냄새는 이제 제 냄새처럼 느껴졌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서연이었다. 증오, 걱정에 가면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갔다. 남은 것은 가장 순수하고 역겨운 탐욕뿐이었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아양을 떨며 기어 나왔다. 엄마, 세상에. 엄마가 억만장자시라니. 우리가 부자가 됐어요. 그녀는 나를 껴안으려고 달려왔다. 이제 울음은 기쁨의 울음이었다. 나는 손을 들어 조용히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아니, 내 목소리는 너무 차가워서 방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내가 부자다. 내가 억만장자다. 나는 그들 각자를 쳐다보았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엄마, 지훈이 소리쳤다. 우리 거잖아요. 유산이잖아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남겨주셨어요. 법적으로 그래요. 4등분. 아, 그래. 내가 말했다. 유원장 말이지. 김 변호사님, 그에게 유원장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박철수 선생님의 유원장은 변호사가 시작했다.
모든 것을 아내이신 박순자 여사님께 남겼습니다. 100%. 여사님께서는 관대하게도 모든 것을 내 등분하는 자신의 유언장을 유지하고 계셨죠. 봤죠? 민준이 소리쳤다. 우리 거라고요. 하지만 김 변호사님이 말을 이었다. 병원에서의 15일간의 방치와 행복한 노후 요양원 제안 방문 이후 박순자 여사님께서는 저에게 현재 상황을 반영하는 새로운 초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충격은 공포로 변했다. 엄마, 안 돼요. 현우가 다시 바닥에 주저앉으며 흐느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저희 엄마 사랑해요. 저희 엄마 사랑한다고요?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현우야. 너희는 내가 가진 것을 사랑하지. 그리고 너희는 방금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알게 된 것뿐이야. 하지만 너희는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잊었다. 내가 가르치려고 했지만 너희가 배우지 못한 교훈. 나는 일어섰다. 고관절 통증은 날카로웠지만 나는 보행기와 내 분노에 기댔다. 나는 3미터는 되는 거인처럼 느껴졌다. 목마를 때만 우물의 가치를 아는 자는 물을 마실 자격이 없다. 가뭄을 겪을 자격이 있을 뿐이다. 나는 네 창백한 얼굴을 보았다. 너희는 나를 낡고 쓸모없는 물건처럼 대했다. 너희는 나를 노망났다고 판단했다. 너희는 나를 가두려고 계획했다. 왜? 내가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가 너희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15일. 15일이 너희 탐욕의 대가였다. 15일이 너희에게 200억 원의 유산을 잃게 한 값이었다. 엄마, 제발요. 사람은 실수해요. 서연이 말했다. 실수였어요. 끔찍한 실수요. 용서해 주세요. 뭐든지 할게요. 너희가 뭐든지 할 거라는 건 안다. 내가 말했다.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그래서 이제 뭐 하실 건데요? 민준이 패배한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나는 식탁 위에 손도 대지 않은 닭볶음탕을 보며 말했다. 이제 내가 새로운 규칙을 정한다. 김 변호사님은 내 유일한 대리인이다. 너희는 내게 빚진 것을 이자까지 쳐서 갚게 될 거다. 지원금과 보험은 영원히 끝났다. 그리고 새 유언장? 아, 새 유언장은 예술 작품이 될 거다. 그것은 공과에 기반할 것이고 현재 너희의 잔고는 마이너스다. 나는 문을 가리켰다. 저녁 식사는 차려져 있지만 너희는 더 이상 내 손님이 아니다. 나가라. 내 집에서 나가.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마비된 상태였다. 나가. 그들은 서로에게 비틀거리며 나갔다. 서연은 히스테릭하게 울었다. 지우는 토할 것 같아 보였다. 현우는 끌려가는 걸레 같았다. 민준이 마지막이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나를 보았다. 후회는 없었다. 증오가 있었다. 엄마, 후회하게 될 거예요. 혼자 죽을 거라고요. 나는 이미 혼자였다. 민준아.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의 동행을 좋아한다는 것을 발견했지. 적어도 그건 정직하니까. 나는 그의 면전에 대고 문을 쾅 닫았다. 나는 떨고 있었다. 아드레날린이 너무 솟구쳐서 앉아야만 했다. 김 변호사님이 내 손에 물 한 잔을 쥐어주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하군요, 박순자 여사님. 제가 만든 것들이죠, 변호사님. 하지만 제가 해체할 것들이기도 하고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 그 풍성한 식탁, 그 닭볶음탕을 보았다. 나는 전화기를 들고 내게 가족이 있냐고 물었던 그 간호사, 최은영에게 전화했다. 은영 씨, 나 박순자예요. 저녁 먹었어요? 아니라고? 잘 됐네. 남편이랑 아이들 데려와요. 내가 닭볶음탕을 만들었는데 집에 음식이 너무 많네. 오늘 밤에 함께하면 정말 좋겠어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김 변호사님을 보았다. 그 돈으로 뭘 하실 겁니까? 박순자 여사님? 우선 변호사님. 이 나라 최고의 물리치료팀을 고용할 겁니다.
크리스마스 전에는 이 보행기 없이 걸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나는 철수가 살아있을 때 이후로 짓지 않았던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나서는 새 아파트를 살 거예요. 여기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그리고 그 넷은 그들은 마땅한 것을 얻게 될 겁니다. 그들은 이 노망난 늙은이가 인생의 최고 황금기를 사는 것을 관객석에서 지켜봐야 할 겁니다. 내 정의의 향연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나는 방금 전체 요리를 내놓았을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친 것이 아니라 탈진해서 잠들었다. 하지만 20년 만에 처음으로 개운한 잠이었다. 전투의 아드레날린은 지나갔고 아침이 되자 집은 조용했다. 어제의 닭볶음탕 냄새는 시큼해져 있었고 내가 내쫓은 가족에 대한 역겨운 기억이었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모든 창문을 여는 것이었다. 새로운 공기가 필요했다. 곰팡 내, 낡은 삶의 냄새, 배은망덕의 냄새 모두 사라져야 했다. 나의 새로운 현실은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었다. 여보세요, 은영 씨. 저 박순자예요. 어제는 미안했어요. 아니에요. 와주셔서 정말 좋았어요. 간호사, 그녀의 남편, 그리고 두 어린 아이들이 나와 함께 닭볶음탕을 먹었다. 내 식탁에서 웃는 그들을 보고 아이가 내게 그림을 보여주는 것을 보니 내 집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단지 잘못된 세입자들이 있었을 뿐이었다. 부탁이 하나 있어요. 나는 말을 이었다. 이 도시 최고의 물리치료사를 추천해주지 않을래요? 가격은 문제없어요. 이틀 후 튼튼한 손과 친절한 미소를 가진 김 선생이라는 젊은이가 내 거실에 있었다. 그는 나를 도자기 같은 늙은 할머니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경기에 복귀해야 하는 운동선수처럼 대했다. 자, 박순자 어머님, 통증은 친구입니다. 어디를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신호죠. 내가 땀을 흘리며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안 내 휴대폰은 쉬지 않고 울렸다. 내 자식들이었다. 그들의 전략은 바뀌었다. 폭로의 충격 이후 협상 단계가 왔다. 하지만 그들은 내게 전화하지 않았다. 그들은 김 변호사님에게 전화하려고 했다. 그들은 절박합니다. 박순자 여사님. 그가 우리의 매일 통화 중 한 번에서 말했다. 오늘 민중군이 변호사와 함께 제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오, 그래요? 나는 운동을 하며 말했다. 그래서 그 엔지니어는 뭘 원하던가요? 협박했습니다. 여사님을 노망으로 금치산 선고를 청구하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취약한 노인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저는 그에게 600만 원 사기를 밝혀내고 수십억 원짜리 제안 3건을 손에 쥔 여성을 취약하다는 단어가 어울리는지 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지난주에 여사님께 받으라고 요청했던 정기 정신 감정 소견서를 보여주었죠. 의사는 여사님께서 우리 둘보다 더 정신이 맑다고 증언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그에게 물러나라고 조언했고요. 나는 웃었다. 민주는 지는 법을 모른다. 그는 갚는 법은 더더욱 모른다. 박순자 여사님, 저는 그에게 48시간 내에 이자를 포함한 6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기한을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기 혐의로 정식 고발하겠다고 했고요. 10분 전에 여사님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나의 새로운 현실은 이것이었다. 정의는 더 이상 희망이 아니라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는 서비스였다. 서영과 지우는 다른 전술을 시도했다. 공개적인 망신주기. 그들은 내가 다니던 교회에 가고 내 이웃들에게 이야기했다. 이야기는 항상 같았다. 엄마가 미쳤다. 부자가 되더니 항상 엄마를 사랑했던 자식들을 버렸다. 변호사에게 조종당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배운 교훈은 혹독했다. 바람을 심는 자는 폭풍을 거둔다. 30년 지기 이웃인 김 여사님이 내게 전화했다. 순자 씨, 웬일이야. 서연이가 여기 와서 울면서 네가 자기를 집에서 쫓아냈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내가 그 애한테 말해줬지.
얘야, 나는 내 엄마가 병원에서 돌아올 때 혼자 카카오 택시 타고 오는 걸 봤고 네가 제주도에서 사진 올리는 것도 봤단다. 여기서 버림받은 게 누군지 안다면 그건 네가 아니야. 그리고 문을 쾅 닫아버렸지. 컨설턴트인 지우는 생전 처음으로 버스 정류장에서 목격되었다. 내 건강보험이 없으니 그는 개인 검진 비용이 얼마인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의심하건대 그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차가 없으니 대중교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들은 내 명예를 더럽힐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15일간의 병원 방치를 알리바이로 가지고 있었다. 예전에는 나를 박사님들 어머니로 보던 동네 사람들은 이제 나를 역경을 이겨낸 피해자로 보았다. 마법은 마법사에게 되돌아갔다. 가장 혹독한 교훈은 현우의 것이었다. 그는 내 약점이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일하게 마음으로 다가오려고 시도했다. 저녁 식사 일주일 후 아파트 경비원이 내게 전화했다. 박순자 여사님, 여기 젊은이가 와 있습니다. 아드님이라고 하는데요. 상태가 안 좋아 보입니다. 울고 있고요. 편지를 전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내 심장, 이 배신자가 흔들렸다. 올려보내지 마세요, 김 기사님. 하지만 편지는 저에게 가져다 주세요. 편지는 구겨진 공책 종이에 일부는 젖어 있었다. 비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눈물 때문이었을까? 글씨는 휘갈겨 쓴 것이었다. 엄마, 제발요. 저 길거리에 있어요. 밥도 못 먹었어요. 추워서 죽을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안아주고 싶었어요. 돈은 원하지 않아요. 엄마만 원해요. 용서해 주세요. 아들 현우 올림. 나는 그 글들을 읽었다. 한 달 전이었다면 그 글들은 나를 무너뜨렸을 것이다. 나는 부러진 고관절이고 뭐고 뛰쳐내려갔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조종을 보았다. 그는 엄마를 원하지 않았. 그는 엄마가 줄 수 있는 것을 원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엄마였다. 그를 굶어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김 변호사님에게 전화했다. 현우가 나타났습니다. 제 문 앞에 거지처럼 와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순자 여사님? 그에게 돈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추위에 떨며 죽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변호사님, 도박과 게으름 중독자들을 위한 재활시설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진지하게요. 그리고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있고요. 좋습니다. 당신이 그를 만나주세요. 그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시골의 재활시설로 가는 편도차표, 그리고 그곳 농장에서 주선해주는 일자리, 숙식과 힘든 노동. 그가 거절하면 일주일치 식비로 50만 원을 주고 다시는 찾지 마세요. 이것이 제 마지막 제안입니다. 현우는 버스표를 받았다. 그의 교훈은 가장 단순했다. 우리는 편안함이 변화보다 더 고통스러워질 때만 변한다. 땅 매각 대금은 석 달 후에 내 계좌로 입금되었다. 숫자가 너무 커서 앉아야만 했다. 수백억 원. 나는 은행 앱의 잔액을 보고 웃었다. 나는 집에 돌아갈 카카오 택시비를 어떻게 낼지 걱정했었다. 나는 달에 아파트를 살 수도 있었지만 나는 내 발을 땅에 딛기로 결정했다. 김 변호사님이 내게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순자 여사님, 파리, 로마, 세계 일주 크루즈? 아니요, 변호사님, 내가 대답했다. 우선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으로 돌아갈 겁니다. 나는 병원으로 돌아갔다. 환자가 아니라 후원자로서. 나는 이사진과 회의를 했다. 나에게 퇴원을 허락했던 바로 그 의사가 거기에 있었다. 그는 내가 보행기 없이 정장을 입고 김 변호사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의자에서 거의 넘어질 뻔했다. 선생님, 내가 말했다. 저는 여기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성공적이었죠. 하지만 제 회복은 비참했습니다. 그건 선생님 팀의 잘못이 아니라 제 가족의 잘못이었죠.
나는 내 아이디어를 설명했다. 나는 새 기계를 사는데 돈을 기부하고 싶지 않았. 나는 존엄성을 사는데 돈을 기부하고 싶었다. 일주일 후 박철수 박순자 재단이 설립되었다. 우리의 첫 번째 프로젝트 존엄병동. 그것은 호화로운 병동이 아니었. 그것은 지원의 병동이었다. 나는 내 자식들이 탐냈던 그 돈을 사용하여 그들이 내게 거부했던 바로 그것을 만들었다. 우리는 최은영 간호사를 새 부서의 책임자로 고용했다. 그녀의 일은 내가 수호자라고 부르는 팀을 이끄는 것이었다. 그들의 임무는 간단했다. 혼자 입원하거나 나처럼 방문객이 없는 모든 노인 환자를 식별하는 것. 이 환자들은 더 이상 텅 빈 보호자 의자와 함께 있지 않았다. 수호자들은 그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머리를 빗겨주고, 친척들에게 전화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물었다. 유기 및 방임이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재단은 사회복지사, 변호사, 추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하는 비용을 지불했다. 병원에 미친 영향은 즉각적이었다. 예전에는 속수무책이었던 최은영 같은 간호사들은 이제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군대를 갖게 되었다. 내 가장 큰 굴욕의 현장이었던 병원은 내 가장 큰 성취의 무대가 되었다. 내 고통은 목적으로 바뀌었다. 나는 옛집에서 이사했다. 나는 그것을 팔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재단에 기부했다. 오늘날 그 집은 임시 거처,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갈 곳이 없는 노인들이 재기할 때까지 머물 수 있는 곳이 되었다. 내 새 아파트는 10층에 있다. 내가 가장 먼저 산 것은 포옹 같은 매트리스와 문에서 얼음이 나오는 냉장고였다. 나는 창밖으로 도시를 본다. 여기 위에서는 문제들이 더 작아 보인다. 모든 것을 돌이켜보면 내 자식들이 내게 인생 최고의 선물을 주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나 자신을 내게 주었. 나는 72년 동안 엄마로 살았다. 나에게 그 단어는 희생을 의미했다. 나는 나를 지웠다. 나는 그들이 커 보이도록 나를 작게 만들었다. 나는 그들이 올라서는데 사용한 디딤돌이었다. 그리고 디딤돌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자 그들은 그 위에 침을 뱉었다. 병원에서의 방치는 행동이 아니라 계시였다. 그것은 삶이 나를 흔들며 일어나 순자야. 아직 시간이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15일간의 침묵과 고통 속에서 내가 배운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친다는 것이다. 나는 내 자식들에게 내가 무한한 자원이라고 가르쳤다. 나는 결코 안 되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들은 그것을 배웠다. 나의 여정은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먹는 음식이지만 위를 썩게 한다. 내가 한 것은 정의였다. 정의는 뜨거울 때 먹는 음식이고 영혼을 정화하며 다음 날을 위한 힘을 준다. 나는 오직 고통만이 가르쳐주는 지혜를 발견했다. 당신은 사람들을 바꿀 수 없지만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고 또 바꿔야만 한다. 그들에 대한 내 사랑은 자물쇠였다. 그들이 나를 버렸을 때 그들은 내게 열쇠를 주었고 나는 마침내 자유로워졌다. 오늘 나는 73세다. 내 고관절은 30대 여성보다 더 좋다. 나는 수중 에어로빅을 한다. 나는 내 재단의 이사장이다. 나는 일정이 있다. 지난주에 시골 주소에서 편지를 받았다. 현우였다. 그는 재활시설 농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썼다. 그는 소젖 짜는 법을 배웠다고 했다. 그는 일이 힘들지만 생전 처음으로 자랑스러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고맙습니다, 엄마.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그것은 내가 수십 년 만에 받은 첫 번째 정직한 고맙습니다. 였다. 민주는 국세청 감사를 받고 있다고 들었다. 그가 내게 빌린 대출금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모양이다. 그는
해변가 아파트를 팔고 있다. 서영과 지훈. 그들은 여전히 동네의 가십거리, 15일간의 게으름 때문에 재산을 잃은 자식들로 남아있다. 그들은 물론 나를 고소하려고 했지만 김 변호사님이 준비한 새 유언장은 요새였다. 내 새 유언장에는 그들이 언급되지 않는다. 내게 남은 것의 100%는 재단으로 갈 것이다. 유산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언젠가 나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느꼈던 모든 노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오늘 나는 병원의 세병동, 존엄병동, 박철수 박순자 재단 개소식에 초대받았다. 최은영이 문 앞에서 나를 맞이했다. 내가 리본을 끊었을 때 나는 늙은 여자라고 느끼지 않았다. 나는 엄마라고 느끼지 않았다. 나는 온전하다고 느꼈다. 병원의 새로운 젊은 간호사가 내게 물었다. 박순자 여사님이세요? 세상에 영광입니다. 여사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나는 그녀에게 미소 지었다. 그들은 나를 병실에 혼자 남겨두고 그것이 내 끝이라고 생각했지. 그들은 그 침묵 속에서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즉위하고 있었다는 것을 까맣게 몰랐을 거야.